효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 가치입니다. 그의 강의에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존경받던 교수의 집.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면 맞아야지. 찰싹? 그는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늙은 어머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교수 아들은 몰랐습니다. 그 뺨 한 대가 자신의 빛나던 명예와 밥줄을 한꺼번에 끊어낼 방아쇠가 될 줄은 말이죠. 어머니의 처절하고 완벽한 복수 이야기. 과연 페류나 교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녁 7시 장영준 교수의 집 거실은 겉보기엔 완벽하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가 구수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장영준의 어머니 순옥은 찌개 뚜껑을 열며 마지막으로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이쪽에 앉으세요. 제가 나머지 할게요. 며느리 서지수가 반찬 그릇들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지수가 상냥하게 순옥의 팔을 부축하며 의자를 정성껏 빼주었죠. 아유, 우리 며느리 고생 많다. 고맙다, 지수야. 순옥이 지수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영준이 넥타이를 거칠게 비틀어 풀며 들어섰습니다. 하루 종일 대학 강의에 시달린 그의 얼굴에는 지독한 피곤함과 짜증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아휴, 힘들어 죽겠네. 요즘 것들은 도대체 뇌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말을 꼭 똥으로 알아들어요. 영준이 소파에 가방을 집어 던지며 투덜거렸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했구나. 어서 와서 앉아. 밥 먹어야지. 순옥이 얼른 아들의 밥그릇에 쌀밥을 고봉으로 담아주었습니다. 한동안 식탁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직 숟가락과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거실을 메웠죠. 어머니, 영준이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왜 그러니? 밥맛이 없어? 순옥이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골 땅 있잖아요. 아버지 묘 있는데. 영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고 진지하게 깔렸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밥을 먹던 지수의 젓가락질이 순간 멈칫했죠. 그 땅은 왜? 순옥이 불안한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학교에서 어마어마한 연구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이것만 성공하면 이 바닥에서 아주 그냥 헐헐 날아다니게 된다고요. 영준이 갑자기 흥분으로 얼굴을 붉히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비가 살짝 빠듯하네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그 땅 담보로 좀 잡아야겠어요. 딱 몇 달, 정말 몇 달만 쓰고 바로 원금 갚아서 빼드릴게요. 순옥의 온화했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지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겁에 질린 눈만 대굴대굴 굴리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죠. 영준아, 다른 건 몰라도 그 땅은. 어머니, 지금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이게 저한테 얼마나 엄청난 기회인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장영준 교수로 이 바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요. 영준이 식탁을 짚으며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그 땅은 내 아버지 산소가 있는 곳이다. 어떻게 거길? 순옥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시네. 누가 산소를 옮기자고 했어요? 땅만 담보로 잡으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영준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쿵 내리쳤습니다. 그릇들이 요란하게 덜컹거렸죠. 지수가 너무 놀라 그만 국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죄송해요. 지수가 황급히 그릇을 주우려 허리를 숙였습니다. 영준아, 그 땅은 너의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서 마련한 거야.
그리고 내 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어. 순옥이 아들을 진정시키려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재산이니까 써야죠. 그거 그냥 썩혀두면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그냥 늙은이 고집으로 움켜쥐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영준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땅만큼은 절대 안 된다. 만약 담보로 잡힌 게 잘못되기라도 하면. 순옥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못을 박았습니다. 그 순간 영준이 의자를 박차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뒤로 나자빠졌죠. 어머니. 영준이 두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순옥을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노려봤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나 절박한지 안 보이세요? 이 연구비 없으면 저 끝장이에요. 끝장.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다. 순옥도 지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영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숨도 못 쉬고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봤죠. 와, 진짜 속 터져서 돌아버리겠네. 집구석에 앉아서 자식 등골 빼먹고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고집이 그렇게 쇄심줄이세요. 영준이 악을 쓰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된장찌개가 넘쳐 흘러 식탁볼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거실은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순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네. 말이 안 통하면 맞아야지, 뭐. 영준이 손을 번쩍 쳐들었습니다. 안 돼요, 영준 씨. 지수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손은 이미 허공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찰싹? 살과 살이 부딪히는 끔찍하고 둔탁한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영준의 육중한 손바닥이 순옥의 오른쪽 뺨을 그대로 후려갈겼습니다. 순옥의 몸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의자에서 옆으로 고꾸라질 뻔했죠. 순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지수는 입을 틀어막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에는 극도의 공포와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은행 가요. 인감도장 준비하시고요. 안 그러면 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요양병원 바로 알아볼 줄 아세요. 영준은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일에 사사건건 토달 생각 마세요. 아셨어요? 영준이 소파에 던져뒀던 넥타이를 거칠게 움켜쥐고는 그대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쾅! 문이 부서져라 닫히는 소리가 순옥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순옥은 뺨을 감싼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불에 댄 듯 화끈거리는 뺨의 고통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 얼음처럼 차갑게 깨지는 소리가 들렸죠. 지수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순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수가 울먹이며 불렀지만 순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닫힌 방문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 집안이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옥은 자기 방 침대에 걸터 앉아 창밖의 어둠만 응시하고 있었죠. 뺨은 퉁퉁 부어올랐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칼날처럼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소리 없이 살짝 열렸습니다. 지수가 연고와 물수건을 들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지수가 순옥의 곁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잠이 오질 않아서. 순옥의 목소리는 마른 낙엽처럼 바싹 갈라져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무력해서. 지수가 순옥의 붉게 부어오른 뺨을 보며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내 탓이 아니다, 지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순옥이 떨리는 지수의 손을 힘없이 잡았습니다. 지수가 면봉에 연고를 조심스럽게 묻혀 순옥의 뺨에 발랐습니다. 차가운 연고가 불타는 피부에 닿자 순옥이 잠시 눈을 감았죠. 바로 그때 지수가 자신의 블라우스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하얀 팔뚝 위로 검붉고 푸른 멍 자국들이 얼룩덜룩 끔찍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저도 똑같이 당하고 살아요. 지수가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순옥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지수야, 이게 다 뭐냐? 그놈이 영준이가? 네, 영준 씨가 제가 조금이라도 자기 뜻에 거슬리면 이렇게 해요. 아무도 모르게 안 보이는 곳만 골라서요. 지수가 멍 자국을 쓸어내리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순옥의 눈에서 방금 전의 무력감은 사라지고 무섭도록 시퍼런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결혼하고 1년쯤, 처음엔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더 잘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핸드폰 스피커에서 낯설고도 익숙한 영준의 뒤틀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내가 지금 누군 줄 알고 감히 말대꾸를 해?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내가 시키는 대로 조용히 살아. 퍽! 무언가 세게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지수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아, 그만해요. 제발. 녹음 속 지수의 절규가 쥐죽은 듯 조용한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증거가 될지도 몰라요. 지수가 녹음 파일이 켜진 핸드폰을 순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지수야. 순옥이 나지막하게 지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더 빨리 눈치챘어야 했는데. 지수야,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겠니? 내가 내일 이 집을 나갈 거야. 그리고 너랑 우리 손주 꼭 데리러 오마. 날 믿고 조금만 기다려줄래? 순옥이 눈을 감았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 속에서 차갑고도 단단한 결심이 칼날처럼 서고 있었죠. 며느리 지수와 피눈물 섞인 결의를 다진 그 끔찍한 밤이 지났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인 새벽 6시, 박순옥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첫 차 버스에 몸을 실었죠. 아들 내외가 곤히 잠든 사이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 집을 나왔습니다. 버스가 도시를 벗어나 구불구불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순옥은 창가 자리에 멍하니 앉아 스쳐 지나가는 논밭을 바라봤죠. 무릎 위에 놓인 가방을 쥔 자신의 손. 그 손바닥과 마디마디에는 지독한 세월의 흔적,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국밥을 말고 저 손으로 다림질을 하고 빌딩 청소를 하면서 순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해진 제 손을 가만히 쓸어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피똥 싸게 벌어서 대학원까지 다 가르쳤더니 순간 뺨을 후려치던 아들의 손바닥이 떠오르며 입술이 바싹 말라붙었죠. 그 손으로 이 어미 뺨을 때려 그리고 자기 마누라까지. 순옥의 기억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초라했던 순옥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대학원생이었던 영준이 책상에 머리를 박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도 논문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그 교수가 나만 미워해, 나만. 영준이 고개도 들지 못하고 억울하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왜 떨어뜨리신대? 순옥이 아들의 축 처진 등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독창성이 없대요. 맨날 남의 거 베낀 것 같다고, 아이디어 고갈이라고.
이번에도 떨어지면 나학이고 뭐고 다 끝장이야, 엄마. 영준이 분한 듯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순옥이 잠시 망설이다 방구석 낡은 자개장롱으로 향했습니다. 서랍 가장 깊숙한 곳, 겹겹이 싼 비단보에 쌓인 낡은 공책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준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 연구 노트다. 너의 아버지가 평생 끌어안고 살던 사회학 관련해서 이것저것 적어둔 거야. 순옥이 먼지를 털어 노트를 영준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아빠가 연구를요? 그냥 공장 다니신 거 아니었어요? 내 아버지는 학자가 꿈이었지.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대학 문턱도 못 밟았을 뿐이야. 순옥이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페이지마다 닳고 닳도록 빼곡하게 적힌 글씨와 직접 그린 도표들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모르잖니? 내 아버지 생각이 너한테 영감을 줄지. 절대 베끼면 안 되고 그냥 참고만 해. 영준이 홀린 듯 노트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나기 시작했죠. 이거, 엄마, 이거 정말 아빠가 다 쓴 거예요? 이거 미쳤는데? 완전 대박이잖아요. 그래, 너의 아버지가 머리는 참 좋았거든. 순옥이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그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영주는 그날부터 며칠간 노트에 코를 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이 국밥집 설거지를 하러 나간 사이 영주는 그 노트의 모든 페이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샅샅이 찍어뒀습니다. 핵심 이론과 데이터는 그대로 복사해서 자신의 논문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둔갑시킬 계획이었죠. 사흘 뒤 영주는 노트를 돌려주며 세상 가장 순진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 덕분에 길이 보였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날이 지금 이 지옥 같은 시간의 시작이었을까요? 그 순간 버스 기사의 안내 방송이 순옥을 과거에서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연주역입니다. 이번에 내리실 분 연주역입니다. 먼지 쌓인 시골 정류장에 버스가 멈춰 섰습니다. 순옥이 버스에서 내려 익숙한 흙길을 걸어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녹슨 대문을 끼익 소리나게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랜만이네, 여보. 순옥이 안방으로 들어가 5년 전 그 자개장롱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서랍, 영준에게 보여줬던 노트가 아닌 그보다 더 두껍고 낡은 원본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평생에 걸쳐 수정하고 보완했던 진짜배기 연구 노트였죠. 순옥이 노트를 가슴에 꼭 안고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 아들이, 우리 영준이가 당신 평생이 담긴 이걸 몽땅 훔쳐갔어요. 순옥이 사진 속 남편에게 원망하듯 말했습니다. 그때 가방 속 핸드폰이 지잉하고 진동했습니다. 며느리 지수에게서 온 문자였죠. 어머니, 큰일 났어요. 그 사람이 정말 요양병원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전화로 상담받는 거 똑똑히 들었어요. 제발 빨리 피하세요. 순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순옥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부를 뒤져 한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 남편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과거 순옥의 국밥집 단골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박순옥이에요. 순옥 씨. 이게 얼마만이야? 아이고, 반갑네. 근데 아침부터 무슨 일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김 변호사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변호사님,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혹시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물론이죠. 나 지금 사무실에 있으니까 얼른 와요.
1시간 뒤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순옥에 퉁퉁 붓고 시퍼렇게 멍든 뺨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니, 순옥 씨, 얼굴이 이게 다 뭐예요? 어디서 넘어진 거예요? 누가 때렸어요? 김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순옥이 마른 입술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이요. 영준이가 때렸어요. 뭐라고요? 그 착해 빠졌던 영준이가 순옥 씨를 김 변호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순옥은 대답 대신 가방에서 남편의 원본 노트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봐줘요. 내 남편 철수 씨가 평생 쓴 연구 노트예요. 영준이가 이걸 훔쳐서 지 논문이라고 발표하고 교수가 됐어요. 김 변호사가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죽은 친구의 익숙한 필체와 날짜를 확인했죠. 페이지를 넘기던 김 변호사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진짜 철수 형이 평생 매달렸던 그 연구잖아요. 세상에 이게 아직 남아 있었다니. 이걸 영준이가 훔쳤다고? 김 변호사가 페이지를 넘기며 감탄과 분노를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순옥이 지난밤의 폭행, 땅 문제, 그리고 며느리의 녹음 파일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김 변호사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표절이고 영구절도예요. 그리고 어머님께 대한 폭행은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김 변호사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죽은 철수형의 피눈물이 담긴 연구를 저런 식으로 도용해? 그래놓고 지 어미를 때려? 이런 천하의. 김 변호사가 즉시 컴퓨터를 켜고 키보드를 세차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영준 씨가 접촉한 그 요양병원들, 당장 내용 증명부터 보내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박순옥 여사에 대한 강제 입원 시도 시 즉각적인 형사 고발 및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요. 감히 어디다 손을 대? 순옥이 김 변호사의 일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순옥 씨, 말씀하세요. 뭐든 다 할게요. 그놈, 내 아들놈, 내 손으로 벌주고 싶어요. 순옥의 목소리에는 눈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타이핑을 멈추고 순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순옥 씨. 제가 철수 형을 대신해서라도 끝까지 돕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옥이 남편의 노트를 다시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어미의 무서운 복수가 드디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머니 박순옥이 복수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오후 2시 대학교 대강의실은 장영준 교수의 열변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는 단상 위에서 200명이 넘는 학생들을 향해 가장 열정적인 목소리로 강의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효는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 가치이자 우리 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위대한 윤리적 토대입니다. 영준이 두 팔을 펼치며 외치자 강의실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짝짝짝! 교수님, 오늘 강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맨 앞자리의 여학생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효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다른 학생들도 흥분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도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효도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영준이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의 어깨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자신이 이토록 존경받는 교수라는 사실에 짜릿한 쾌감마저 느꼈죠. 어이, 장 교수. 오늘 강의 대박 났던데? 학생들이 아주 난리예요. 난리. 마주오던 동료 교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허허, 고맙습니다. 가족윤리 분야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 아닙니까? 영준이 거만함이 묻어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상 위에 쌓인 수많은 논문과 빛나는 상장들이 그의 학문적 성취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장영준입니다. 아이고, 장 교수님. 내가 누군지 알지? 수화기 너머로 낯설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누구신데요? 누구긴. 돈 갚으라고, 이 양반아. 약속한 날짜가 벌써 언제인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야? 영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그게 지금 거의 준비 중입니다. 정말입니다. 준비는 무슨 놈의 준비. 당장 돈 가져와. 더는 못 기다려. 일주일? 웃기지 마. 내일 모레까지 해결 못하면 당신 그 잘난 대학교 교수의 효 전문가. 내가 싹 다 까발려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쾅! 전화가 거칠게 끊겼습니다. 영준이 핸드폰을 떨어뜨리다시피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는 교수를 통해 손을 댔던 불법 투자금이 모조리 날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 영준이 다급하게 컴퓨터를 켜고 대학 회계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연구비 계정에서 돈을 빼내려 마우스를 미친 듯이 클릭했죠. 비빅.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화면에 시뻘건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뭐야? 왜 이래? 영준이 다시 시도했지만 시스템은 그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PC방에선 며느리 지수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접속한 곳은 대학교 홈페이지의 총장 직속 감사팀 익명 제보 게시판이었죠. 익명으로 제보합니다. 사회윤리학과 장영준 교수의 연구비 횡령 및 유용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를 요청합니다. 지수가 몇 달간 남편의 컴퓨터를 뒤져 몰래 수집한 증거들을 첨부했습니다. 영준의 연구비 사용 내역과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기록들이 담긴 USB 파일이었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지수의 손이 공포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과 어머님이 살 길임을 알기에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로 영준은 회계 시스템에 접속을 차단당한 것이었죠. 연구비가 막히자 영준은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땅이었죠. 그는 어제 상담했던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박순옥님 입원 문제로 상담했던 장영준입니다. 아, 네, 장영준 보호자님. 그런데 어쩌죠? 방금 그 입원건은 취소하라는 법적 통지를 받아서요. 영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법적 통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방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어요. 박순옥님에 대한 강제 입원 시도 시 즉각적인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한다고요. 저희도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딸깍. 전화가 끊어지자 영준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영준이 다른 요양병원 몇 군데에도 급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대답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손을 써서 그의 모든 계획을 원천봉쇄해 버린 것이죠. 도대체 뭐야? 그 힘없는 늙은이가 이런 일을 벌인 게 말이 돼? 영준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인터넷 검색창을 켰습니다. 한정우견 개시 심판 청구. 어머니를 법적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모든 재산권을 자신이 합법적으로 빼앗아 올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또 다른 검색어를 입력했죠. 오래된 문서 위조 전문가. 아버지의 원본 노트가 혹시라도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표절 의혹을 피할 가짜 노트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좀 특수한 거, 위조 같은 거 하시는데 맞죠? 제가 급하게 만들 게 있어서. 존경받던 교수는 온데간데였고 사기꾼의 얼굴로 수상한 업체에 전화를 거는 영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 같은 하루가 지나고 영준이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수가 영준의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죠. 영준이 샤워를 하는 틈을 타 그녀는 책상 위 서류들을 재빠르게 살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한정우견 개시 심판 청구서, 대상자 박순옥.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것을 본 지수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수가 급히 핸드폰을 꺼내 서류 전체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긴급합니다. 변호사님, 지금 바로 사진 확인해 주세요. 같은 시각 지수가 보낸 사진을 확대한 김 변호사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안전가옥에 머무르고 있던 순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옥 씨, 지금 당장 제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나요? 아주 급한 일이 터졌습니다. 1시간 뒤 순옥이 김 변호사 앞에서 아들이 작성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님을 법적으로 정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어머님의 모든 재산과 결정권이 영준 씨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김 변호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순옥이 눈을 감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패륜에 이제는 더 이상 놀랄 기력도 없었죠. 순옥 씨, 정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결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하십시오. 준비한 거 싹 다. 그날 밤 지수가 잠든 아이를 조용히 포대기에 둘러 업었습니다. 미리 싸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숨죽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김 변호사가 보낸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죠. 어디로 가시나요? 택시 기사가 묻자 지수가 종이에 적힌 주소를 건넸습니다. 여기로 가주세요. 택시가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야경을 보며 지수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지옥에서 두려워하며 살지 않겠다고. 영준의 집은 여전히 어둠 속에 고요히 잠들어 있었죠. 그는 아직 자신의 발밑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아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독하게 마음먹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가 결연한 표정으로 두꺼운 서류 봉투를 쥐고 대학교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순옥의 남편이 평생의 피눈물로 써내려간 원본 연구 노트와 그걸 통째로 백겨 교수가 된 아들 장영준의 박사 논문 비교 분석 자료가 들어 있었죠. 총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드시죠. 비서의 안내로 총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고, 김 변호사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총장이 반갑게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총장님, 오랜만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학교의 명예가 걸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 변호사가 악수 대신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장영준 교수에 관한 일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총장이 봉투를 열어 첫 번째 자료, 낡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상당히 오래된 노트인데 장영준 교수의 아버님, 고 장철수 씨가 남기신 원본 연구 노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 변호사가 영준의 박사 논문을 꺼내 나란히 펼쳤습니다. 총장님께서 직접 비교해 보시죠. 놀라실 겁니다. 총장은 두 자료를 번갈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가 한 장, 두 장 넘어갈수록 총장의 안색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총장이 중얼거리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핵심 이론의 골자는 물론이고 이 도표까지 이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수준이군요. 네, 맞습니다. 장영준 교수가 아버지의 연구를 통째로 훔친 명백한 표절입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총장이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준이가, 내가 그렇게 아끼던 제자가 어떻게 이런 짓을... 총장님,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장 교수는 이 연구 성과를 독차지하기 위해 본인의 어머니 박순옥 여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효 강의로 학생들 울리던 장 교수가 자기 어머니를 때렸다고요? 총장이 충격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거 다 증거 있는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조치를 취했다가 아니라고 반박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증거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비공개 진상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다음 날 오후 대학교 본관 비밀 회의실이었습니다. 학과장, 연구처장 등 5명의 위원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장영준은 무슨 훈장이라도 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장영준 교수, 앉으시죠. 위원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불렀는지 짐작 가는 바가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워낙 연구 성과가 뛰어나다 보니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도무지 짐작 가는 게 없는데요. 영준이 여유롭게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위원장이 순옥의 남편 노트를 영준 앞으로 탁 밀어놓았습니다. 이 노트에 대해 설명해 보시죠. 영준이 노트를 보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1초간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세 프로 연기자처럼 표정을 바꾸며 웃어 보였죠. 아, 이거요. 이거 참 집안 망신이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요즘 사실 치매 증상이 좀 있으세요. 치매라고요? 네.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낡은 메모장을 당신이 쓴 대단한 연구 노트라고 착각하고 계십니다. 자식으로서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영준이 마치 슬픔을 억누르는 듯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박사 논문과 내용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요? 이건 우연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한 의원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가진 저건 그냥 낙서 수준의 일기장이고요. 제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수년간 발전시킨 진짜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것이랑은 비교도 안 되죠. 영준이 너무나도 자신 있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진짜 원본이라는 걸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이 덫을 놓았습니다. 아, 그건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죠. 준비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영준이 시간을 벌기 위해 뻔뻔하게 요구했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그 증거가 제출될 때까지 장 교수의 모든 강의와 연구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입니다. 영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건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만 나가보세요. 영준이 회의실에서 추궁을 받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순옥이 마련한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던 지수는 거실에서 두 번째 복수의 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이죠? 저 김현수 PD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잠시 후 PD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현수 PD입니다. 어떤 제보시죠? PD님, 두 얼굴의 윤리학 교수에 대해 제보할 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족 윤리와 효도를 외치면서 뒤로는 늙은 어머니와 아내를 폭행하고 학생들 연구비를 횡령하고 있습니다. PD의 목소리가 순간 진지해졌습니다. 잠깐만요, 누구시죠? 그 교수의 와이프입니다. 네, 지금 하신 말씀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이죠. 연구비 빼돌린 통장 내역, 저와 어머님께 상습적으로 폭언한 녹음 파일, 지금 당장 보내드릴 수 있어요. 지수가 USB에 담긴 파일들을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영준이 순옥의 뺨을 후려치던 그 결정적인 영상은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마지막에 터뜨릴 거예요. 아무데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잠시 후 PD 사무실에서 김현수 PD가 전송받은 파일들을 확인하고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거 미쳤다. 완전 대박감이네. 당장 존경받는 교수의 배신으로 기획해서 특별 취재팀 꾸려. 그날 밤 영준이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이 여팻네. 전화도 안 받고 어딜 간 거야. 아내가 사라진 집은 냉기가 가득했죠. 그때 지옥의 벨소리처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채업자였습니다. 장 교수, 내 인내심도 이제 바닥났어. 내일까지 돈 안 가져오면 그 잘난 대학교 총장실부터 찾아갈 줄 알아. 알았어? 쾅! 전화를 끄는 영준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학교는 강의 중단, 사채업자는 협박, 아내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게 다 그 늙은이 때문이야. 영준이 다급하게 위조 전문가에게 연락했습니다. 아직도 완성 안 됐어요? 일주일이요? 안 돼요. 3일, 아니, 이틀 안에 아버지 노트랑 똑같이 못 만듭니까?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 사장님, 이게 무슨 붕어빵 찍어내는 줄 알아요? 퀄리티 보장하려면 최소 일주일입니다. 그전엔 절대 못해요. 영준이 벽에 주먹을 쾅 날렸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창밖으로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죠. 영준의 앞날도 그 어둠 속으로 함께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9시 정각, 전국 안방의 TV 화면에서 MBW 시사 고발 프로그램의 예고편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 저희 제작진은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진지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죠. 가족 윤리와 효를 가르치는 존경받는 한 대학 교수. 그의 숨겨진 민낯을 독점 취재했습니다. 화면에는 장영준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로 단상에서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효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숭고한 목소리 위로
전혀 다른 음성이 겹쳐졌습니다. 자식 등골 빼먹고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고집이 그렇게 세요. 아, 진짜 답답하네. 영준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악을 쓰던 바로 그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두 개의 목소리가 교차되며 예고편은 끝이 났죠. 과연 이 교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화요일 밤 그 위선이 벗겨집니다. 그 방송을 보던 영주는 TV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맥주 캔을 들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영준이 리모컨을 TV에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핏발이 선 눈으로 MBW 보도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들 미쳤어. 시사고발팀 김현수 PD 받고 당장 바꾸라고. 잠시 후 차분한 PD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영준 교수님이시죠? 김현수 PD입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거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우리 어머니가 고발했어? 지금 치매 증상이 심해서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라고. 당장 방송 중지 안 해? 영준이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교수님 어머님의 진단서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아주 정상이시던데요. PD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수님의 연구비 횡령 내역과 상습적인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전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거 다 조작이야. 그걸 어디서 난 거야? 조작 여부는 법정에서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방송은 예정대로 나갑니다. 교수님. 딸깍.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주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핸드폰을 벽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예고편이 방송된 직후 인터넷은 그야말로 뒤집혔습니다. 헐, 저 교수 우리 학교 윤리 교수 아냐? 강의 때마다 효도하라고 울고불고 하더니 목소리 들어보니까 완전 개망난이네. 저게 사람 새끼가 어미한테 할 소리냐? 대학 당장 감사 안 하고 뭐하냐? 저런 인간이 교수로 애들을 가르쳐? 비난의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영주는 밤새 걸려오는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장 교수, 자네 지금 인터넷 난리 난 거 봤나? 이게 다 무슨 일인가? 학과장의 전화였습니다. 아, 그거 다 오해입니다. 학과장님. 곧 다 해결될 겁니다. 영준이 억지로 침착한 척 대답했지만 이미 제보자가 누구인지 확신하고 있었죠. 설마 서지수? 집 나가서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야? 감히 네가 이 모든 걸 꾸미는 거야? 영준이 이를 갈며 지수의 번호로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지수의 친구, 친정, 심지어 예전 직장에까지 연락했지만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체 어디로 숨은 거야? 이 배신자년. 그리고 지수는 법원 민원실에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었죠. 남편이 저를 찾아온다면 다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합니다. 지수가 담당 직원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증거 자료는 가져오셨나요? 네. 상습적인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과 폭행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그리고 여기 USB에 담았습니다. 지수가 단호한 표정으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영주는 위조 전문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영주는 돈다발을 책상에 던지며 초조하게 완성품을 기다렸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오늘까지 무조건 된다면서요. 아이, 교수님. 이게 무슨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자, 다 됐습니다. 이 정도면 감쪽 같을 겁니다. 위조 전문가가 영준이 가져온 사진을 토대로 급조한 가짜 연구 노트를 건넸습니다.
겉보기에는 수십 년은 묵은 듯 그럴듯해 보였죠. 좋아. 이것만 있으면 다 뒤집을 수 있어. 폭력이야 시간 지나면 사람들한테서 잊혀질 거고 교수직이라도 일단 지켜야 돼. 영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옥의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진짜 원본을 없애야 했습니다. 그래, 어머니만 입을 다물면 그 원본 노트만 불태우면 모든 게 해결돼. 영준의 눈에 위험한 광기가 스쳤습니다. 시골집으로 가서 어머니를 설득해야 해. 아니, 설득이 안 되면. 영준이 차에 시동을 걸며 시골집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같은 시각 순옥이 마당에서 말린 고추를 정리하고 있을 때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옥 씨, 큰일 났어요. 영준 씨가 그놈이 지금 그쪽 시골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장 피하세요. 김 변호사의 긴장된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장영준이 방송의 예고편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김 변호사가 미리 미행을 붙여둔 것이었죠. 그래요. 올 줄 알았지. 순옥이 너무나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옥 씨, 제가 지금 김 PD와 함께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안하자 순옥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 줄 수 있을까요? 순옥의 목소리에는 얼음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제야 순옥의 진짜 계획을 깨닫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PD와 함께 그리로 가겠습니다. 김 변호사와 김현수 PD가 순옥의 집 근처와 마당, 집 내부에 초소형 카메라 설치를 마쳤습니다. 어머님, 화질 선명하게 나옵니다. 음성도 깨끗하게 다 잡혀요. PD가 노트북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숨어서 지켜보겠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소리치세요. 김 변호사가 순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부아앙 빠르게 질주하는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영준이 도착한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마당 한가운데 마치 돌부처처럼 미동도 없이 서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빗속을 뚫고 미친 듯이 달려온 장영준. 헤드라이트 불빛이 마당 한가운데 비를 맞고 서 있는 어머니 박순옥의 모습을 섬뜩하게 비췄죠. 장영준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쏟아지는 비가 그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그는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순옥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장영준이 불렀지만 순옥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영준이 쿵 소리를 내며 순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질퍽한 흙탕물이 그의 비싼 바지를 더럽혔죠.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흑흑. 장영준이 머리를 땅에 박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어떻게 감히 어머니 뺨에 제가 손을, 흑흑. 그의 목소리가 비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에 젖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순옥은 미동도 없이 그를 내려다보다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일어나거라. 그 꼴이 뭐냐? 순옥의 목소리는 비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 그놈의 빚 때문이었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목숨을 위협하는데 어머니 땅이라도 지키려다가 일이 그만, 흑흑. 장영준이 하늘이 무너진 듯 오열하며 순옥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어머니 보호하려다 순간 화가 나서 그랬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어머니. 순옥이 팔짱을 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장영준은 용서라고 멋대로 해석했습니다. 그의 눈물 젖은 눈이 순간 번뜩였죠. 장영준이 천천히 일어서며 순옥에게 다가갔습니다. 젖은 얼굴로 웃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일들 다 정리해야죠. 방금까지 울부짖던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그 낡은 노트, 그거 하나만 없애주세요. 제가 교수직만 잃지 않으면 어머니 남은 평생 궁궐 같은 집에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네. 순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아들을 경멸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본심이 나오는구나. 순옥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장영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을. 지금까지 네가 흘린 그 눈물 다 쇼였구나. 이 어미를 속이려고 거짓 눈물에 거짓 회개까지. 순옥이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장영준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벌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이렇게 나오시면 저 진짜 곤란해요. 협박조로 목소리가 싹 바뀌었습니다. 저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깟 종이 쪼가리 하나만 없으면 다 해결되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냐고요. 내 아버지의 피눈물을 훔친 주제에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순옥이 실망을 넘어선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훔쳐요? 누가 훔쳤대요? 그냥 참고한 거지, 참고. 어차피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죽은 사람 연구가 지금 뭔 소용이냐고요. 그 연구는 내 아버지의 평생 꿈이자 목숨이었다. 꿈이고 나발이고 지금은 제가 필요하다고요. 장영준이 이성을 잃고 순옥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순옥이 비틀거리며 마루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어디 뒀어요? 그 망할 노트 어디 있냐고. 장영준이 짐승처럼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가 낡은 장롱을 마구잡이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부서져라 열어젖히고 이불과 옷가지들을 모조리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찾았다, 찾았어. 장영준이 서랍 깊숙한 곳에서 드디어 원본 노트를 발견하고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순옥이 아픈 몸을 이끌고 방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안 돼. 당장 내려놔. 이놈. 이것만 없으면 돼. 이것만 불태우면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온다고요. 장영준이 노트를 찍기 위해 양손에 힘을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순옥이 절박하게 달려들어 노트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아, 좀 비켜요, 어머니. 장영준이 순옥을 다시 밀치려고 손을 치켜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춰. 경찰이다. 쾅! 방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김 변호사와 김현수 PD가 카메라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뭐야? 당신들이 여길 어떻게... 장영준이 노트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 렌즈의 새빨간 녹화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이 모든 상황이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장영준 교수, 어머님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모습, 그리고 증거 인멸 시도까지 이 카메라에 아주 생생하게 다 담겼습니다. 김현수 PD가 카메라를 장영준의 얼굴에 바짝 들이댔습니다. 장영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노트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장영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바닥에 떨어진 노트를 얼른 집어들어 순옥에게 건넸습니다. 순옥 씨,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는... 괜찮아요. 딱 계획대로 됐으니까. 순옥이 노트를 품에 안고
비틀거리는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함정. 이었어. 전부 다. 장영준이 그제야 상황 파악을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함정이다. 순옥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가 스스로 내 가면을 벗고 내 본색을 드러내도록 만든 이 어미가 판 함정이야. 장영준이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흙탕물 묻은 바지 그대로 방바닥에 털썩 쓰러졌죠. 어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장영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옥을 올려다봤습니다. 너는 내가 평생 내 발밑에서 순한 양처럼 울기만 할 줄 알았겠지. 순옥이 제 아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선을 넘었다. 내 아버지의 영혼을 훔치고 이 어미를 때리고 내 처자식까지 지옥으로 몰아넣었어. PD의 카메라는 장영준의 절망적인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담아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영준아. 제발 정신 차려. 순옥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장영준이 고개를 떨구고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교수의 추악한 몰락을 씻어내려는 듯이 말입니다.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은 장영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은 순식간에 시뻘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듯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불법 촬영이야. 당사자 동의도 없이 함부로 찍으면 그거 범죄인 거 몰라. 장영준이 PD에게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당장 그 카메라 안 꺼. 이거 안 나? 싹 다 고소해버릴 거야. 교수님, 진정하세요. 이건 공익 제보입니다. PD가 카메라를 필사적으로 보호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영주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죠. 다 없애버릴 거야. 증거고 뭐고 내가 다 박살낼 거라고. 그가 방 안의 물건들을 마구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꽃병이 바닥에 부딪혀 와장창 소리를 내며 깨지고 벽에 걸린 액자가 박살났습니다. 그 광기 어린 난동의 순간 김현수 PD가 침착하게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장 교수님, 그만하시죠. PD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아직 마지막 영상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 말에 장영준의 동작이 멈칫했습니다. 뭐가 더 있다고? 교수님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끝장낼 정말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PD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요란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또 다른 경찰차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끽. 현관문이 열리며 안에 서지수가 경찰관 2명과 함께 빗물을 뚝뚝 흘리며 들어섰습니다. 서지수. 장영준이 아내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네가 여길 어떻게... 경찰은 왜... 지수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장영준 씨, 법원에서 발부된 접근금지 명령서입니다. 지수가 서류를 장영준의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방금 이 집에서 난동을 부린 것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저와 제 아이에게 100m 이내로 접근 시 당신은 즉시 구속됩니다. 장영준이 서류를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사람이면, 아이 아빠라면.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그만하고 죄를 자백해요. 지수의 그 말에 장영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죠. 자백은 무슨 자백? 장영준이 마지막 발악을 하자 PD가 노트북 화면을 장영준 쪽으로 돌렸습니다. 자, 장 교수. 이제 그 마지막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PD가 동영상 파일에 마우스를 가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PD님. 어머니 순옥이 조용히 다가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순옥에게로 향했습니다. 순옥이 며느리 지수를 바라보며 눈짓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아주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그 USB를 순옥의 손에 건네주었습니다. 순옥이 USB를 손 안에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얼어붙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순옥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던 내 은사님 앞에서 직접 확인하게 하마. 장영준의 얼굴이 그야말로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USB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죠. 어머니, 설마. 장영준이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습니다. 순옥이 대답 대신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네가 효를 가르치던 그 제자들 앞에서 직접 보게 될 게다. 순옥의 그 말에 장영준의 무릎이 그대로 꺾였습니다. 영구 표절은 어떻게든 변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영상이 공개되는 순간 자신의 사회적 생명은 완전히 끝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것만은 안 돼요. 제발요. 장영준이 순옥에게 짐승처럼 달려들려 했습니다. 장영준 씨, 꼼짝 마. 함께 온 경찰관이 순식간에 그의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장영준 씨, 접근금지 명령 위반, 폭행 및 증거인멸 시도 현행범으로 일단 경찰서까지 연행하겠습니다. 안 돼. 이거 나. 어머니. 장영준이 발버둥 쳤지만 차가운 수갑이 철컥 채워졌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순옥을 애타게 불렀지만 순옥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순옥의 곁에 섰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순옥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리고 저 괴물을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김 변호사가 천천히 다가와 순옥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순옥 씨,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싸늘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지수가 순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대학교 본관 총장실이었습니다. 간밤에 경찰서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밤샘 조사를 받고 새벽녘에야 간신히 풀려난 장영준은 퀭한 얼굴로 총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염도 깎지 못해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들어오게. 총장의 싸늘한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장영준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총장 맞은편 손님용 소파에 다름 아닌 어머니 박순옥과 아내 서지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장의 눈을 의식하며 애써 침착한 척 뻣뻣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총장님 부르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 앉아. 총장이 턱짓으로 장영준 앞에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제까지 제자를 아끼던 온기는 1도 찾아볼 수 없었죠. 장영준이 자리에 앉자마자 총장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서류 뭉치를 그대로 집어 장영준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후두둑.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자네는 오늘부로 파면이야. 그리고 학교는 자네를 업무상 횡령 및 표절로 즉각 형사 고발할 걸세. 총장이 얼음장처럼 말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자네 없이 이미 다 끝났어. 장영준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장철수의 원본 노트와 자신의 논문을 페이지별로 대조한 자료, 그리고 연구비를 빼돌린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총장님, 이건 조작입니다. 명백한 조작이에요. 장영준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들이 저를 음해하려고 저것들이 다 꾸민 짓이라고요. 장영준이 순옥과 지수를 향해 삿대질하며 발악했습니다. 총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말없이 책상 위 모니터를 장영준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것도 조작인가? 총장이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어젯밤 시골집 헛간에서 촬영된 너무나도 생생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화면 속에서 장영준이 무릎을 꿇고 거짓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목소리가 싹 바뀌는 장면이 이어졌죠. 그 노트만 없애주시면 제가 다시 교수로 일어서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순옥을 거칠게 밀치고 노트를 빼앗으려 난동을 부리는 폭력적인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쿵! 장영준이 할 말을 잃고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총장이 역겹다는 듯 한숨을 쉬며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장 교수, 자네 어머니께서 자네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 기회를 주겠다 하시네. 장영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순옥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순옥이 말없이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총장에게 건넸습니다. 총장님, 이것도 확인해 주시지요. 총장이 USB를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장영준은 그 USB가 무엇인지 직감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그건.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자식 등골 빼먹고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고집이 그렇게 세요. 화면 속 장영준의 거친 목소리가 총장실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찰싹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장영준의 손바닥이 어머니 순옥의 뺨을 세차게 갈기는 장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총장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급히 모니터를 껐습니다. 그는 차마 순옥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천하에. 총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사직서 용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자네를 위해서가 아닐세. 학교의 명예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총장이 사직서를 장영준 앞에 탁 소리나게 내밀었습니다. 장영준이 사직서와 총장의 경멸 어린 눈빛을 번갈아 보며 망설였습니다. 그때 순옥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직서를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장영준의 눈앞에 다시 들이밀었습니다. 선택해라. 순옥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장영준의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명예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이 파면당하고 네가 저지른 횡령과 표절 혐의로 학교에 추가 형사 고발까지 당할 테냐? 순옥이 뺨 폭행 영상이 담긴 그 USB를 장영준의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습니다. 아니면 지금 내 손으로 사표를 내고 교수로서의 마지막 존엄이라도 챙기면서 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는 걸 막을 테냐? 장영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뭔데 나한테. 네가 지금 이 사표를 낸다면 총장님께서는 학교 차원의 추가 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약조하셨다. 순옥이 장영준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나도 네가 이 어미 뺨을 때린 이 영상을 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김 PD에게 넘기지 않으마. 순옥이 USB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네가 단 1분이라도 버틴다면 난 지금 당장 이 문을 열고 나가 이 영상을 터뜨릴 것이다. 내 손으로 내 인생을 결정해. 장영준이 순옥의 손에 들린 USB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가장 추악하고
치명적인 범죄가 담긴 그 작은 장치. 그것이 터지는 순간 그는 영구 표절 교수가 아니라 페류나로 전국에 낙인 찍히게 됩니다. 총장의 냉정한 시선,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움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지수의 차가운 눈빛. 장영준은 머릿속으로 미친 듯이 계산했습니다. 파면, 추가 고발, 그리고 전국적인 망신. 이 모든 최악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저 사표뿐이었습니다. 장영준의 손이 굴욕감으로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총장의 책상 위에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펜이 종이 위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서. 순옥이 조용히 재촉했습니다. 장영준이 으득 소리가 나게 이를 갈며 치를 떨며 굴욕적으로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직서, 소속 사회윤리학과, 성명 장영준. 자신의 이름을 쓰는 그의 손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툭! 펜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순옥이 그가 내던지듯 쓴 사직서를 집어들고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제 손으로 쓴 인생의 마침표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순옥이 사직서를 총장에게 건넸습니다. 총장이 사직서를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접수하겠네. 그리고 자네는 어디서든 그 교수 명함 내밀지 못하게 될 거야. 다신 아이들을 가르칠 생각하지 말게나. 총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영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순옥이 뺨 폭행 영상이 담긴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일어났습니다. 가자, 지수야. 두 사람이 총장실을 나가려 할 때 장영준이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순옥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쾅! 문이 닫히고 장영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장영준이 제 손으로 굴욕적인 사직서를 쓰고 총장실에서 쫓겨난 지 꼭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가 쓴 사표로 인해 학교 측의 고발은 피할 수 있었지만 이미 서지수가 개인적으로 고소한 폭행 및 횡령 혐의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터졌고 여론은 뒤집혔으며 패륜 교수 장영준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01호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장영준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한때 수백 명의 학생 앞에서 효를 외치던 그 카리스마 넘치는 교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며칠은 감지 못한 떡진 머리, 퀭하게 죽은 눈, 값비싼 양복 대신 구치소에서 입던 옷을 걸친 모습은 영락없는 범죄자였습니다. 피고인 장영준, 일어서세요. 판사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법정 안을 울렸습니다. 장영준이 옆에 앉은 국선 변호인의 눈치를 보며 덜덜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검은색 정장을 맞춰 입은 박순옥과 서지수가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피고인은 피해자 서지수 씨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 및 협박, 연구비 횡령, 그리고 고인이 된 부친 장철수 씨의 연구 성과를 도용한 표절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모두 인정하십니까? 모함입니다. 장영준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다급하게 외쳤지만 판사는 그를 무시하고 검사를 바라봤습니다. 증인 서지수 씨, 증언대로 나오세요. 지수가 당당하게 일어나 증언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2~3개월 동안 장영준과의 이혼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한 상태였습니다. 증인, 피고인 장영준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증언해 주십시오. 피고인은 아니, 장영준 씨는 결혼 초기부터 저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지수가 떨림 없는 목소리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처럼 너 같은 걸 돈 주고 데려왔다. 입 다물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또한 연구비를 개인 계좌로 빼돌려 불법 투자를 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 증거들을 모두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저 여자가 내 재산을 노리고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재판장님, 장영준이 피고인석에서 울부짖으며 발악했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한 번만 더 재판 진행을 방해하면 퇴정시키겠습니다. 판사가 엄하게 제지했습니다. 다음 증인 박순옥 씨, 나오세요. 순옥이 천천히 일어나 증언대로 향했습니다. 장영준이 그제야 어머니를 바라보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발 잘못했어요. 어머니.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순옥이 마이크를 쥐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한번 쳐다본 뒤 정면의 판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저 아이의 엄마입니다. 법정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 아들은 제 남편의 영혼을 훔쳤고 제 며느리의 인생을 짓밟았으며 이 어미의 뺨에 손을 댄 페르나입니다. 순옥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지만 그 내용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제 남편이 평생 피눈물로 쓴 연구 노트를 훔쳐 교수가 되었고 그 사실을 덮기 위해 저를 협박하고 폭행했습니다. 장영준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젯밤 헛간에서 찍힌 영상, 횡령 증거, 표절 비교 자료까지 모든 증거가 제출된 상황이었죠.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피고인이 횡령한 연구비 전액과 그로 인한 피해 보상 그리고 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피고인 장영준 명의의 모든 재산을 피해자 서지수 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지수가 두 손을 모아 쥐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영준은 재산을 모두 빼앗긴다는 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또한 피고인은 학자로서의 양심과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모두 저버렸습니다. 이에 피고인 장영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즉시 구속합니다. 쾅! 판사의 망치가 내리쳤습니다. 안 돼, 안 돼. 2년이라고요? 재판장님, 잘못했습니다. 장영준이 절규하며 방청석의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 좀 보세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옥은 끝까지 아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법정 문만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외면이 그 어떤 욕설보다 잔인한 형벌이었죠. 법정경이 2명이 다가와 장영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저를 봐주세요. 어머니. 장영준이 끌려가면서도 애처롭게 소리쳤습니다. 순옥은 눈을 감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순옥과 지수가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순옥이 지수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지수야. 어머니가 더 고생하셨어요. 지수가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법원 로비에서 지수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냐? 법원 판결로 장영준 씨에게서 돌려받은 재산 목록이에요. 어머님이 평생을 힘들게 영준 씨 키운 돈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수가 봉투를 순옥에게 내밀었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건 네가 가져. 하지만 어머니,
그 돈으로 우리 강아지랑 새 인생 시작해야지. 이 엄마는 돈 때문에 싸운 게 아니야. 순옥이 지수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의 명예를 되찾았고 너를 그 지옥에서 구해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순옥이 법원을 나서며 맑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수가 순옥의 팔짱을 끼며 함께 걸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 있었죠. 저 멀리 법원 뒤편으로 법무부 글자가 쓰인 호송차가 장영준을 태우고 사라져갔습니다. 그의 길고 긴 추락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의 처절한 절규가 법정을 메아리치던 그날로부터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교도소의 퀴퀴한 작업장. 한때 학생들을 가르치던 장영준은 이제 이름 대신 수임번호로 불리며 묵묵히 세탁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펜대만 잡아곱기만 했던 그의 손은 독한 세제와 거친 노동에 찢기고 갈라져 있었죠. 작업을 마치고 싸늘한 독방으로 돌아온 영준이 멍하니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손바닥과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생전 처음 보는 딱딱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이게 굳은 살이구나. 영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평생 아들 학비를 벌기 위해 식당 설거지를 하고 남의 집 빨래를 하며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던 어머니 순옥의 손. 밥값이 이런 거였구나. 쿵. 그가 깨달음과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내뱉었던 가장 잔인했던 그 말. 밥값도 못하는 주제에, 자식 등골 빼먹는 주제에, 그 말의 무게가, 그 굳은 살의 무게가 뒤늦게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영준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교도소에서 지급된 편지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감히 어머니라 부를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어머니,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굳은 살이 얼마나. 같은 시각 순옥은 남편 장철수의 묘소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우편함에서 꺼내 온 아들 영준이 보낸 편지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께 올림이라고 적힌 아들의 떨리는 글씨체였습니다. 순옥은 그러나 편지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아들이 이제야 편지를 보냈네요. 순옥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어. 당신하고 나한테 그리고 지수한테 지은 죄를 용서하기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용서를 할 수 있긴 한 걸까요? 순옥이 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딸깍. 차가운 불꽃이 편지지에 옮겨 붙었습니다. 아들의 뒤늦은 후회는 까만 재가 되어 차가운 바람에 흩날려 갔습니다. 그리고 순옥의 시골 땅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바로 희망 여성 쉼터였죠. 지수가 헬멧을 쓴 건축업자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아늑하게 잘 지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인다니 저희가 더 기쁩니다. 건축업자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준이 그토록 탐냈던 아버지의 산소가 있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순옥이 쉼터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남편의 묘소는 쉼터 뒤편 가장 양지 바른 곳에 정성껏 모셔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 상처받은 여성들이 쉴 수 있는 아늑한 보금자리가 자리 잡았죠. 어머니,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지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좋구나. 정말 좋다. 당신 아버지가 하늘에서 더 기뻐하시겠어. 순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법원 판결로 받은 그 돈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니까 저도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지수야. 그 지옥 같은 돈으로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그렇게 몇 주가 흘러 지수가 출판사 편집장과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방금 인쇄되어 나온 따끈한 책이 놓여 있었죠. 드디어 출간되는군요. 장철수의 사회윤리학 연구 노트.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편집장이 완성된 책을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정말 훌륭한 연구입니다. 이런 보석 같은 원고가 하마터면 묻힐 뻔했네요. 지수가 책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서문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밥값을 하며 굳은 살로 살아온 나의 아내 박순옥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지수가 그 문장을 읽으며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며칠 후 순옥과 지수가 쉼터 마당의 벤치에 앉아 출간된 책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이런 글도 다 썼었네. 주책 맞게. 순옥이 서문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님께서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글에 다 담겨 있어요. 지수가 순옥의 굳은 살 박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옥 같던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찾은 진정한 행복의 순간이었죠. 쉼터에는 벌써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몇 명의 여성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꼭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 지수야. 우린 이제 시어머니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진짜 모녀야. 순옥이 지수를 따뜻하게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시간. 순옥이 작은 텃밭에서 호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추와 배추 모종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죠. 순옥이 잠시 허리를 펴고 흙이 묻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딱딱하고 거친 굳은 살이 박인 그 손. 이 굳은 살이 내 평생의 증거고 내 인생의 훈장이구나. 순옥이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쉼터 건물에서 지수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오냐, 지금 간다. 순옥이 일어서며 다시 한번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굳은 살은 부끄러운 가난이 아니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낸 진정한 밥값의 증표였습니다. 쉼터 창문에서 따뜻한 저녁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순옥과 지수,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품은 여성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보금자리였죠. 멀리 남편의 묘소에서 불어온 바람이 순옥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마치 고생했소. 정말 잘했소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순옥이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고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일궈낸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